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네. 직접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떨립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평가, 부정평가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요.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보면 심리적인 저항선 30%포인트가 아래로 떨어지는 조사도 나왔단 말입니다. 네. 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난 재보궐선거 때에도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이었듯이 네. 3월 2일 있었던 LH 사태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던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1%포인트 하락한 걸 보면 코로나 이 국면도 대통령 지지율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K 방역을 잘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줄곧 받아왔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의 방역에 대한 평가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수급과 관련된 혼선 네. 또 논란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에 1%포인트 내려가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영향을 받느냐.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부동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이 화이트 칼라와 사무직이었다면 네. 코로나 백신에 영향을 받을 수 왜냐하면 대체로 화이트 칼라와 40대는 연령대로 보면은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호남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다른 변수보다는 코로나 백신 관련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임기 말이기 때문에요. 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좀 일반적인 그동안의 그렇죠. 현상이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이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밤 잠 안 자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후반기가 되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아쉽다.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려가냐. 이게 이른바 은행 계좌의 효과, 이런 현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쓴 돈이 없어요. 내가 최근에 무슨 물건 산 것도 없는데 은행 잔고만 열어보면 돈이 없어. 마치 그것처럼 지지율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 30%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20%에서 특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린 내용이 지지율 30%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지율을 이 임기 막판에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30%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해지는데 30% 미만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등을 그렇다면 노린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관리, 백신 이런 것이 문 대통령으로서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율만 올릴 수 있다면 뭐든 다 할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곧잘 들을 수 있는데 왜 쉽지 않느냐. 예.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우리가 좁혀보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누가 이탈을 한 것일까? 대체로 중도층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20대, 30대 민심이 또 이반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른바 MZ세대입니다. 예. 그러면 이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까? 왜? 1년여 동안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개혁 동력, 또 공무원들의 적극성 이런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좋은 것은 선택과 집중.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공무원들을 더 독려하고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을 더 독려해서 최소한 이 부분만이라도 개혁의 성과를 보이는 또 정책의 또 효과를 보이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래도 이 대통령이 정말 리더십을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평가와 효과를 적어도 네. 1, 2개월 지난 뒤에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나 다 맞는 말씀이고 이대로만 하면 참 다 정답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되는 거는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럼요. 정당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조사기관, 4개 기관의 조사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동률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29%. 뭐 상승폭은 국민의힘 쪽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같은 29%를 기록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무당층이 이렇게 그렇죠. 25%도 많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률이에요. 예. 그런데 의석수로 놓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이 위기 국면인 겁니다. 이 자체가 보여주는 게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동률이니까 그럼 같네.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큰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석수에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첫 번째. 예. 이제 두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무당층이에요. 저 무당층은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적어도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주로 보수 성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많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그랬었죠. 그렇죠. 해석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적어도 샤이 보수나 또는 보수 성향,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 25%의 무당층에도 적어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본다면 이 지지율상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네. 지표가 또 하나 있어갖고요. 비호감도. 나는 이런 정당, 이 정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네. 비호감도를 보면 앞서서 이것은 뭐 조사기관은 다릅니다. 여기는 리얼미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훨씬 많았어요. 이게 이 기관에서 했던 정당 지지도 어느 정당 지지하느냐를 보면 거기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섰습니다. 1.4%포인트 앞섰었는데 같은 기간에 이 비호감도는 굉장히 큰 격차가 납니다. 그렇죠. 왜 이런 비호감도,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정치는 우리가 왜 이미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적어도 지지를 하지는 않더라도 비호감도는 안 높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호감도가 높아진 이유는 다분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불어민주당과 연동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왜냐하면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의석수도 더 많고 그만큼 지난해 총선에서 미뤄졌던 정당이 국민 다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또 득표를 얻었던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 기대감에 못 미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영향이 더불어민주당과 연결됐을 수가 있고 또 기대를 했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180석 가까웠던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또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이 지금 40% 가까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차기 대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올해 내내 또 정당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지방선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수는 많은데 오히려 비호감도는 국민의힘보다도 더 높은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앞선 그 정당 지지도에 나오는 그 많은 무당층들이 이런 비호감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으로 많이 쏠렸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옮겨갈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또 우리 이슈 폴포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있었던 그래프를 한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정당 지지도요. 네. 네, 이걸 보면은 조사 방법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게 되면은 아주 강하지 않으면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답변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명확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명확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무당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다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비호감도요. 네.
이 비호감도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입니다. 우리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예. 조사 방법을 보시면 네, 자동응답 자동응답 방식이기 ARS 때문에 방식이네요. 이때는 잘 모름, 이른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무당청과 같은 응답이 훨씬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쪽으로 이동이 돼 있다. 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 전 총장, 이낙연 전 대표 보시는 것처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조사한 결과인데 양강구도는 계속 굳어지는 모습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2%포인트 정도 빠진 것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은 좀 등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이슈 파이팅을 해야만 대선 후보로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주목 효과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주목 효과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하는 현상은 또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이 조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원들이 직접 하는 전화인데 그렇다면 우리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자동응답 조사는 사람이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조사 방식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요. 예. 이것도 참고로 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여당 후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1%포인트 올라갔지만 지금 최근에도 이 여행비 1,000만 원 이슈를 또 네. 제기한 바가 있었고 또 기본소득, 또 기본주택 이렇게 이제 이슈 파이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인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한 25% 내외의 지지율에 머물러 있어요. 이걸 본다면 오히려 지지율이 견고하냐? 아니다. 지지율이 위기다.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오늘 봉하마을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친여당 지지층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노무현 지지층, 친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이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자기 대권을 선언하지 않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는데 본인은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중도층으로 봤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낮아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중도층도 이제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중도층 외연을 더 확대하고 또 대통령 지지층들, 이른바 친문 지지층들을 더 압도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좀 이 1,000만 원 여행비와 관련한 부분도 솔깃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반발에 또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지지층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이고 중도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모아서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 이것도 아주 좀 전략적인 그런 방법일 수 있을 거고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정세균 총리도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셈인데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읽힙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지율은 나올 때 나오면 된다라고 뭐 비교적 뭐 낙관적으로 얘기는 했는데요. 네. 그 나올 때가 언제? 대선 전에는 나와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 나눠서요.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